습니다. 재현 의원 김웅진 의원님의 장례신 김옥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재현 의원 김병희 의원의 따님이신 김영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재현 의원 김옥주 의원님의 아들이신 김진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노인환 재현 의원의 아들이신 노시행, 조카분이신 노시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의 아들이신 이영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김만철 특경대원의 손녀이신 김홍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김만철 특경대원의 손여사이신 김선동 선생님 오셨습니다. 재현 의원 강욱중 의원의 따님이신 강금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강금자 선생님은 강욱중 재현 의원의 따님이신데 저희도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지금까지 반민특위 해산과 현재까지의 노주산 선생님 소개하겠어요. 노희관 의원은 장선. 네, 죄송합니다. 노희란 의원의 장손이신 노주상 선생님. 다른 많은 내빈분들께서 오셨는데 저희 반민특위 유족분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이영국 사무총장님에게 경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민주 팽일자에 대한 처단은 사실 독립운동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하에서는 1919년 11월 달에 의열단이 창단과 더불어서 7가설이라고 7가지 종류의 친일 반민주 팽일자 처단을 결의를 하였었고요. 이듬해 192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 처단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에서 역시 친일파 청산을 결의하였고요. 해방 이후에는 1945년 9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참고인데요. 1941년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국내의 동포에게 고함 당면 정책을 발표하여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 매국적, 여기 적은 도둑적입니다.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1945년 9월 3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2일 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역시 민족반역자, 부인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법안이 의결됐고요. 이듬해 1948년 7월 17일 재헌 국회 성립과 더불어서 재헌헌법 제101조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1948년 9월 22일 재헌국회에서 법률 제3호, 참고로 법률 1, 2호는 정부조직법이고요. 실질적인 법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49년 1월 8일 날 반민특위에서는 첫 번째 체포자로 박흥식을 1호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8일 이날에 맞춰서 국회에서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5월에서 8월까지 반민특위 설립에 앞장선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하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첫 번째 간첩 조작단 사건이고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이른 아침에 이승만의 지시로 윤기병 당시 중부 경찰서장의 지휘로 40여 명의 사법경찰과 40여 명의 기마경찰 등 압도적인 화력으로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했습니다. 반민특위 특경대를 보장 해제하고 폭력적으로 반민특위를 강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전 행사로 11시에 역사 탐방이 있었는데요. 바로 11시에 반민특위 본부터 앞에서 반민특위와 명동 일대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지 딱 20일 만에 6월 26일 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로 사실상 반민특위는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91년 2월 26일 날 반민족문제연구소,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에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치로 민족문제연구소, 당시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였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20일 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시민대회 선거를 모아 반민특위 터 표석을 설치하였고 글자는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탠포드 호텔 건설 과정에서 건물이 이제 헐린 바람에 그 표석은 지금의 식민지 역사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건물이 있죠. 그걸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과 보면서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와해된 날, 그날은 이후에 이승만이 6월 6일을 현충일로 해서 덮고 반민특위의 건물도 허물고 호텔로 둔갑한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4년 3월 22일 날 일제강점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위원장으로 강만길 선생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속기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가 발간되었고요. 한편 민간단체 민문연에서는 그거보다 약 20여일 전에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 자리에 친일명사전 편찬 위원장이신 우리 선생님 앞에 계시네요. 잠깐 해주시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7월 12일 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었고요. 2018년 4월에서 11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반민특위 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김정윤 이사장님이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던 반민특위 위원장의 인장을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국민은행 명동 본점 철거로 반민특위터 표석이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빈시 이전됐습니다. 2019년 6월 5일 반민특위 후선 모임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님의 도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반민특위 파괴에 대한 국가와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2020년 6월 6일
광복회 주체로 당시에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은 김영육 이사장님이셨고요. 광복회에서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인간띠기 행사를 통해 역시 반민특위 강제해체에 대해 국가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오늘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스탠포드 호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옆에 아주 조그맣게 반민특위 표지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2024년 5월 17일 날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요. 반민특위 후선 대표로 제가 우원식 죄송합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을 만나서 반민특위와 국회 프락치 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고요. 그래서 이하경 부의장님과 그때 남은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하경 부의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뜨겁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하경 부의장님하고 저와의 자리를 주선해 주신 분이 이래경 단백년 명예이사장님이신데요. 그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하경 부의장님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 2024년 6월 6일 날 바로 그때는 1층 대관당에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로 약 300여 명이 왔었는데요.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하경 부의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뜨겁게 연설을 해주신 바 있고요. 그리고 75년 기억 행사가 끝나고 바로 중부경찰서가 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길 건너에 있습니다. 거기 이하경 부의장님 끝까지 가셔서 한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6일 행사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 명동에 바로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고 여러 독립운동력지와 반민특위 습격을 한 현장 지휘자가 바로 중부경찰서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25년 드디어 1월 8일 날 고전이 하나가 있군요. 빠뜨렸는데요. 2024년 9월 2일 날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저희 반민특위 유족들 세 분을 초대를 하셔서 개원 연설에도 반민특위를 소개하고 간단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 공식 행사에서 첫 번째로 반민특위가 거론되고 모습을 그러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8일 날 바로 49년 1월 8일 날 박흥식이 체포된 날인데요. 국회의원에 관해서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5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는 고문등 국가폭력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규정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하고 후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취하라는 권고를 진화위에서 결정을 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반민특위 기념사업에서는 지금 제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이 몇 분 오셨는데요.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 성송년님 감사드립니다. 반민특위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오늘 애초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가장 든든한 후원인이신 이하경 국회 부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하경입니다.
먼저 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위대한 국민혁명을 이루어주신 국민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박민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 세력에게 단호히 책임을 묻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승리를 일으켜주신 그 많은 분들의 열망과 희생으로 다시 한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국민의 뜻의 결과에 따른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해온 친일, 독재 그리고 내란 세력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중대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에 출범했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공권력의 탄압으로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좌절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반민족 세력은 언제든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열어낸 이 새로운 기회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반민특위의 정신을 되살리고 친일과 독재, 내란 세력을 끊어내야 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국회도 이런 역사 정상,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 출발하는 신정부에 큰 기대를 담아서 이야기인 국회 부회장님께 다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한 영상을 보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반민특위 관련 영상입니다. EBS에서 지식채널 2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해직당한 김진혁 교수께서 편집해 주셨습니다. 8월 15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침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사익기를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백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극도를 받고 경찰청장이 달려가는데 이 최순영한테 막혀가지고 문턱도 제대로 못 닫고 쫓겨났습니다.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관계 장관 불러다가 새로운 이상하게 악화되니까 대통령이 났습니다. 내가 시켰다. 왜? 어쩔 거냐? 내가 부시라고 했다. 그럼 장관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청산 결산 제로입니다. 반민특위를 파괴하고 돌아간 친일 분정들은 폐해를 부르고 축돌했습니다. 이래 훗날 그들에게 독재가 돼서 돌아오는 걸 그 당시 도저히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입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독립운동 시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해방 후에 허덕이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독립운동가가 다 받은 대우가 이랬다는 게 억울합니다. 네, 그쪽에 불을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쪽에 불을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가슴 아픈 영상입니다. 이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우리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님의 아드님이신 김정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연로하신데도 먼 길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에 매우 슬픈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신 서해를 기리고 76년째를 오늘 헌법기관 반민특위가 무장경찰의 공격을 받고 파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반민특위를 공격한 이유는 친일파 처벌을 막으려는 대통령의 뜻을 거역했던 데서 나온 폭거였습니다. 불의가 선의를 지배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었습니다. 친일파 박경림 경찰서장 지휘하에 특위 본부를 급습한 무장경찰은 문서부터 탈취하고 범죄 증거를 없앴습니다. 기원은 2층 코너에 몰아넣고 난타를 쳤습니다. 사건 후 국회 의전 단속에 오른 반민특위 위원장은 보고를 합니다. 직원 40여 명이 적시과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경찰 폭거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책임자 그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대의 고통이 위로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후손의 도리라 여깁니다. 내긴 여러분, 이 날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정수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팜플렛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국회 첩자 프락치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해산한 것뿐만이 아니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던 이 법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3호 법률이죠. 첫 번째가 헌법, 두 번째가 정부조직법, 세 번째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데 주동했던 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영공 조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이죠.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유족분들께서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분이신 김영자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형 국회의원 김병희의 딸 김영자입니다. 제가 5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버지 면회를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길을 나섰는데 제가 그 뒤를 쫓아갔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못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셔가지고 그때는 전차였습니다. 내리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게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된 꽃갈 모자를 쓰고 여기 포승한 그걸 하고 나오셨는데 그때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본 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둘, 나 동생들 둘, 저희 엄마가 30살 때 8가족을 엄마가 책임지셔야 됐습니다. 그 8가족을 위해서 장사를 나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사를 돌봤습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어린 나이에. 큰 오빠가 고시 공부를 하였었는데 고시 공부에 1차 합격을 하였지만 2차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그 뿌라치 사건 때문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것을 겨우 어떻게 말려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진도 아버지 고향에 나락 장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락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래도 겨우 어떻게 살아오면서 우리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강주 1고 1등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애가 이제 법대로 가가지고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대를 가겠다 했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에 법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공대를 나왔습니다.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서울 공대 나왔어도 어디 이제 외국으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연장대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우리 동생을 말레이시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이게 써온 거에 대한 걸 읽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그리움이 원망인 세월로 살아왔습니다. 국회 뿌라치 사건으로 억울하고 힘든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힘들었던 저희 어머니께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는 절대 싫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아까 제가 처음에 안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모시고 반민특위 우리 유족분 또 국회 프락치 사건의 유족분들을 앞으로 좀 모시고 같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국자 선생님도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주산 선생님 앞으로. 네.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 사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욱중 전 의원의 따님이신 강금자 선생님, 그리고 전 의원 김병혜 의원의 따님이신 김영자 선생님, 전 의원 김옥주 의원의 아드님이신 김진원 선생님, 그리고 전 의원 노일한 전 의원의 장손이신 노주상 선생님, 조카이신 노시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들의 명예가 바로 회복되고 이 개인적인 명예뿐만이 아니라 좌절됐던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저희가 준비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민특위와 12.3 내란 이강수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강수 박사님 입구에 저희가 저서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반민특위에 대한 첫 번째 대한민국의 박사이십니다. 연구하신 첫 박사이십니다.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강수입니다. 반민특위와 12.3 내란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요청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앞부분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좌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2.3 계엄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이 국회에 좌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좌파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진실일까? 친일파 청산이 과연 좌파 정책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시정부입니다. 즉 친일파 청산은 민주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경과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최초의 친일파 규정은 독립신문에 1920년 12월 5일날 7가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친일경찰, 친일부호, 일본 총독관리 등등으로 이들에 대한 그 사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암살에 보면은 암살을 하고 있죠. 이게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는 것 자체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이고, 해방 이후에 보면은 임시정부의 그 국무위원 출신이었던 조경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조경환 선생이 신한정의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신한정의사는 뭐냐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처리를 한다는 것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면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비슷한 성격일 것 같은데 이것을 임시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조사하는 기구로 처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신한정의사였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친일파 명부도 이때 이미 김성학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김성학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해방 후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위원이고 또 감찰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책 중에 친일파 군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초록을 만든 게 이 김성학 선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특히 국방 헌금을 냈던 사람이라든지 일본군 지원병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지 좌파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일파 청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것이 좌파의 정신이다, 좌파의 세력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정 자문기구에서 이걸 처음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반민법 하면은 재헌국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원형은 미군정 자문기구, 즉 남조선 과도입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법안이 제안된 것은 1947년 3월인데 이때 명칭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범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범이 왜 들어갔냐?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쟁 군수품을 제공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일본군에 들어가서 싸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은 이건 전범이다라고 해서 초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전범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는데 어쨌건 이 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보면은 김규익 선생이나 원혜영 선생이나 정의원 선생들처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만들게 됩니다. 이때 법 구성을 할 때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 특별재판부들을 이미 만들었던 거고 처벌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부일협력자를 10만에서 20만, 민족반역자를 1000명, 전범을 200~3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당시 인구하고 지금 인구를 감안을 하면 한 2.5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최소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친일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눈에는 이 정도는 친일파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민특위에서 680명 정도가 논의됐고, 그 다음에 친일인명 사전에는 기껏해야 4,700명, 그 다음에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자리야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그걸 갖고 싸우게 갈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좌파다 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독립군들이 봤을 때, 광복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하게 됩니다. 인준 거부한 목적이 입법원은 한국민의 대표기구가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은 남조선 과도입법원은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건 미군정 자문기구로 만든 기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한국민의 대표기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반민법 제정인데요. 그 반민법은 6월 2일 헌법 초안에 이제 유진호 안도 있고 권승열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헌법 초안 어디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헌법이 추가되는 거예요. 즉 헌법 101조에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이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법은 그냥 일반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든 법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민법에는 특별조사, 지금과 같은 특위가 아니고 거기에 특위 플러스 특별검찰, 특별재판부, 특경대까지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나 혹은 재판부는 모두 다 친일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 내 특위를 만들 때 그 안에다 같이 두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도 조사 재판이 공개주의를 했습니다. 공개주의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개를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알고 그걸 힘을 받아서 다시 친일파 청산도 하고 다시는 친일파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주의 원칙을 취했던 것입니다. 조작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이제 반민특위 조직인데요. 이 반민특위 조직은 최초의 국회 그 특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특위는 대부분 다 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특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물론 그 중에 좋은 분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계 인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위를 운영할 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법률 전문가만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 일반인들 일반 사회 인사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경대도 역시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반민특위 활동을 보게 되면 먼저 친일파 인명사전처럼 이때 반민피의자 일람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명부를 작성한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일람표를 만들었고 투소함이나 고발장 그리고 자숙 등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투소함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에 120건 그리고 8월 말까지 약 7천여 명 정도가 투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1월 8일 박흥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하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난리가 난 거죠. 해외로 도망가고 숨고 막 이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9년 1월 활동할 때부터 49년 5월까지 이 모습은 그야말로 친일파들은 다 숨고 그랬던 거고 반민특위는 이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반대 운동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은 그냥 있질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 형태의 반격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삐라살포 사건입니다. 1948년 8월 26일 날 국회의원 숙소나 시내에 행동위원이라고 하는 구구단체들이 지들이 만들어낸 이름인 거죠. 삐라를 살포합니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반민법을 폐지하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순응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안을 처리하라. 그리고 민족초당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이 죽으다. 이때부터 공산당이 죽으라는 말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월 27일에는 국회의사당에 삐라를 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삐라 내용도 국회에서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자는 빨갱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다 삐라를 살포하게 되면 그건 현행범이에요. 그 회의 무슨 방해죄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람 2명을 체포해서 내무부, 당시는 경찰이 내무부 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넘겼는데 곧바로 무죄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무부나 경찰이나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민법이 통과되고 나서 9월 23일이죠. 9월 20일 날 통과되고 나서 그 23일 날 그 다음 날 서울운동장에서 반민법 반대 결의대회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반민법은 모든 국민을 올가매는 막문법이다. 국회 내에 김일성 앞자리를 숙청하자 이런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를 낭독해요. 그리고 이범석 국무총리도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윤치홍 내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대회다라고 하면서 찬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반대 세력들이 일으킨 게 반민특위 위원 암살음모 사건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최초의 국회의원 제거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1948년 11월 노덕수를 필두로 해서 경찰들이 그 백민태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김용직, 노일환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을 납치해서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성명서 3부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국회, 한 분은 언론사에다가 보내고 38선에 가는 길에 애국 청년이 공산주의자를 살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건이었어요. 계획이. 그리고 근데 이때 돈을 준 게 누구였느냐? 박흥식이에요. 그리고 권총을 수류탄이나 권총을 준 것은 노독수를 필두로 한 그 경찰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동원된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3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아요. 김상덕 위원장을 필두로 김병로 대법원장이죠. 그때는 특별재판부장이었고 권승열 검찰부장,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청천 의원 등 국회의원이 무려 1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로라든지 권승열은 국회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타 이렇게 5명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총 18명 정도를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서부터 모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죽인다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민태가 맨 처음에는 3명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노독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독수는 체포가 됐어요. 2월달에.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무죄로 판결. 백민태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교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죄가 없다. 똑같은 판결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주한미 대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암살 교살자는 노독술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관록 있는 음모자, 노독술을 해고하지 않고 법 규칙대로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의 특이활동, 방해활동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원 활동인데 특위 예산은 맨 처음부터 원래는 7,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사업비하고 그다음 조사비가 있었거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비는 주지 않아요. 근데 반민특위 사업비라는 건 뭡니까? 5.18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이러는 것이 사업인데 거기에는 돈을 안 준 거예요. 조직만 운영하는 운영비만 준 거죠. 근데 체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 운영비를 땡겨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거죠. 횡령이다. 이거죠. 그러고서 그걸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원을 동원해서 움직여주는 것 또한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이미 그때부터 엄청 많았어요. 검찰이나 도청이나 군청, 세무서 이런 등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를 않고 여러 이유를 대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을 요청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인도 여러 이유를 대서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법정 거짓 증언입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시 경남 보안과장 출신이었던 노기주, 그러니까 보안과장이면은 지금 그럼 경찰서장입니다. 지역 경찰서장인데 일제시대 경찰서장을 할 정도면 상당히 친일인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이종원 장관은 법정에 나와서 오문비로 외경일방정 민족 정신을 승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추현 참의 김현수에 대해서도 백관수 국회의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할 수 있는데 현상윤이라든지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나와서 이건 모르는 사이에 강제 임명한 거다. 아니 중추현 참의를 누가 모르는 사이에 강제 임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국 사업에 공헌을 했다. 이 건국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승만이 건국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런 건국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제를 시켜줘야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탄원입니다. 탄원. 중천 참의 출신이었던 김원근은 이게 청주대학교 지금도 가면은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 설립자거든요. 청주대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분은 민족이 낳은 시대 인물이다. 이러면서 탄원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면장 출신 최준성은 영흥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우체국장 등등을 통해서 이건 허위적 무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면장, 거물면장이다. 그리고 중천 참의까지 하는 홍정철에 대해서는 상봉부 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창 지역에 있는 병원장, 학교 뭐 등등에 있는 유지들이 총동원돼서 이 사람은 강제 동원, 총독과 강제로 임명한 것이라고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홍정철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제시대부터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었던 애들이 다시 이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해방 후에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러니까 이 친일파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친일파 비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국무회의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무회의는 1949년 그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1949년 1월 3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13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반민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무려 31회가 31번이나 논의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반민법 폐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많이 나오는 상권분립이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상권분립이, 근데 이거는 반민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특수한 법으로 만든 특별법이에요. 헌법에 기초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자꾸 상권분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일파가 체포되는 것을, 불체포에 대한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개혁을 할 때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할 때는 반민특위 위원들이 체포하지 말고 요청을 하게끔 해라. 그리고 직위보다는 죄질로 치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죄질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죄질이 죄질이야? 이거 갖고 한참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게끔 해서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더 나가서 비밀조사에서, 그러니까 정권의 친일파 조사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선처 방안을 모색하라고 음영 친전을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한쪽에서는 정부 내에서는 어떤 해임도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문을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노독술에 대한 석방도 논의가 됩니다. 아니, 일개 경찰에 대한 체포 문제를 국무회의까지 몇 차례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노독술은 치안기술자니까 정부가 보증을 서서라도 석방을 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김상덕 위원장 등을 초빙해서 그 노독술을 석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이런 논의도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거 황당무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것이 반공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파 의원에 대한 3년 체포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1차 프락시 사건인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5월 18일 날 이문원 의원이나 끝태규 의원이나 이구수 의원을 체포할 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남노당 프락시라는 것을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증거도 없었어요. 단지 남노당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것도.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3년 석방 결의안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찬성한 사람이 88명 있고 반대가 95명으로 부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찬성한 88명에 대해서 이들은 다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반공시민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공시민대회를 개최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냐? 국민계몽대. 우리 계몽대였습니다라는 이 구구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계몽이에요. 해방위에 보면은 계몽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도 계몽대, 계몽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유관 역사 전통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기가 막힌 건 2차 시위는 6월 3일 날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를 하는데, 얘네들이 엉뚱하게 반민특위 앞에서 와요. 그리고 300~400명이 반민특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 안에도 빨갱이가 있다 수청하자 하고서 안에까지 흡습을 하는 거죠.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 특경대원들이 그 시위대원 한 10여 명들을 경찰에 또다시 체포해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곧바로 석방이 돼요. 누가 석방을 시켰냐? 최은하가 석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에서는 최은하를 체포하게 된 거죠. 너가 1차 배우자는 너다 해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빌미로 했다라고 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아까 나온 것처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 했습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된 것이 사무실만 습격한 게 아니에요. 가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료까지 압수해요. 이때 투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친일 진상 뭐 이런 여러 서류들이 몽땅 다 압수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승만은 크게 AP통신을 통해서 내가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방송에 나와갖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무부 창간은 내무부 주관하에 질서정연하게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내무부 창간도 친일파 장경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연속해서 국회 불합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제2차 국회의원 제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사건에서, 이렇게 1차 그 국회 불합치 사건에서는 몰랐던 건데 제2차에서 본격화된 것은 김호익이라는 조사관이 정재환이라고 하는 정재환이 이제 국회 남로당 지령문을 국회 소장법위원회에 전달해줬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 체포한 내용을 보니까 외국군 철수는 남로당의 노선이다. 외국군 철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남로당 노선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남로당 프락스 사건으로 엮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림을 뒤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려진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못 그렸어요. 6월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그림이 완성된 거죠. 이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6월 16일 정재환의 체포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외국군 철수라고 하는 단어는 1948년부터 재헌국회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난리예요. 계속 국회의원도 주장을 했고 성명서도 발표를 해요. 그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도 주장한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남로당 노선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물론 남로당 노선이 들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령문을 전달했다는 정재환은 49년 12월 달에 갑자기 총살이 됩니다. 근데 이 총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유족들이 있지만 체포됐던 재헌국회의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유족들이 계속해서 정재환을 만나자. 왜? 네가 지령문을 줬다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는데 3자 대면을 하자라고 하고 만나자라고 했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느 누구도 안 보여줘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소위 청사를 시켰대요. 정말 죽였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냥 죽였대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950년 2월 1차 재판이 끝났어요. 한국전쟁으로 더 이상 관련된 자료는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2차, 3차 재판이 안 갔잖아요. 대법원까지 안 갔으면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되고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곧바로 이거는 국회 불합치 사건, 국제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반공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죠, 수순을.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봤더니 뭐 사건 좀 이상한데 했더니 사건 관계자를 보니까 1차 조사관은 최원하는데 이놈은 일제시대 경찰 출신이었고 2차 조사를 했던 전봉동은 아까 말한 대로 대표적인 그 친일파예요. 친일 인명사냥까지 등재된 인물이에요. 오재도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고문과 검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검사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담당 판사 상황옥은 일제 판사였던 사람입니다. 특히 상황옥은 아주 나쁜 게 이거 나오고 나서 나중에 대법관이 돼요. 무려 12년간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까 고통스럽게 당했다고 했지만 누구는 대법관이 된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25년 4월 달에 이거는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 관계 반대로 검사나 판사나 경찰 이들은 군에 있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게 됩니다. 근데 반민특위는 사실은 이제 49년에 이미 해체가 됐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국무회의에서는 1951년 2월달 전쟁 중에 이런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민법에 의해 공소 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 취하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특위에서 논의했던 모든 친일파들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요. 그래서 반민특위에 체포됐던 친일파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왜?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사멸한 거니까.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보훈처에 그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변호사도 좀 있는데 현행법상 이미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젠가는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몇 개의 사례만 지금 나왔습니다만 정계로 진출한 사람, 국회의원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종표라는 일제시대 헌병 출신은 3.15 부정선거 당시 김주열을 사망시킨 장군입니다. 만약에 이때 7.18 반민특위에서 7.18을 척결했다면 김주열 열사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사람들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정에는 어떨까요? 요거는 제가 또 추가를 좀 했는데 대한민국 초대 검찰서부터 쭉 10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 검찰총장들이. 이 초대 그러니까 미군 정기 김찬영 초대 검사 장소부터 이승만 정국기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을 감시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라는 소위 정치 사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미리 사찰을 해서 나중에 범죄 사실이 나오면 덮어. 조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승준이라는 사람은 일제 판사 출신인데 4.15 혁명 당시 이것이 그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탄압했던 장본인입니다. 또 그 박정희 정권기에는 정창훈 그 검찰총장은 1950년 국민보도혁명 사건을 주작을 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 아주 황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즉 역대 검찰총장들을 쭉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인식은 어땠나요? 윤석열은 한때 그랬죠.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나경원은 친일파 청산은 민족을 분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청에 보면은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에 옛날에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5.18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갖고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 봤더니 5.18 관련 자료가 수백 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백범 김대중 선생 관련 자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래요. 50년이 넘었는데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이 황당무계한 거죠. 이들이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이 몇백 권의 책도 목록을 한 줄로 돼 있어요. 자세하게도 쓰진 않았어요. 왜? 자세하게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 또 하나 본 것이 이제 공안 사건과 법조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일제 검사 출신이었던 조재천은 정판사 유폐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경북도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관여했던 장경근은 나중에 내무부 장관이 되고 국가 프락스 사건을 담당했던 사강호는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조방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김갑수는 일제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동국대 이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개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3 개헌과 물려서 이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13 내란과 같은 모습은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청산이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들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2.3 내란 세력도 그들에 대한 핵심 인물, 뭐 윤석열만이 아니고 그 기호 세력도 일정하게 조사하고 단죄를 하지 않는 한 제2, 제3이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것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듣고 알면 알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도 뭐 크게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어떤 선생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박스쿨에서 건국 영웅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국회의원들 제거하겠다 뭐 명단 작성하고 또 구속시키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투표한다고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뤄진 선거에서 지가 좋다고 웃으면서 투표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꼴을 저희가 쳐다봐야 하는 이 역사적인 가장 첫 출발이 이 반민특위 예산 친일파 천하를 못한 이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조합 예술단 봄날 모시고 좋은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에 대해서는 이 팜플렛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노래하는 분들이고 실력 있는 시민 합창단입니다. 앞으로 모셔서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창단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들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우리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 바로 친일인명사전의 편집위원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잠깐 이거 다시 인사하시죠. 우리 가민특위 기념사업회 이사님이라 우리 그 내부 식구라서 특별히 소개하기 그렇지만 우리 이준식 박사님 전 독립기념관장이시고 지천천 장군의 외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민특위 기념사업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4월 15일 날 진화위에서 국회 프락스타크에 대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진화위원 허상수 우리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내부 식구들이지만요,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문국주 이사님 오셨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가톨릭 단체 이외에는 대관이 안 되는데 우리 문국주 이사님이 가톨릭 단체에서 오래 아주 핵심적으로 일을 하셔서 뭐 문국주 이사님의 백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정현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혁 홍보위원장님 우리 이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전찬일 문화위원장님 이 자리 잠깐 나가셨나요? 예, 전찬일 문화위원장님이 여러모로 많이 또 애써 주시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 뭐죠? 매불쇼에 그래서 칸천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문화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으로 김광식 우리 서울대 교수님, 예. 그리고 김선동 운영위원님, 예. 그리고 나종석 운영위원님, 박덕진 위원님 아까 오셨는데 지금 자리 비신 거예요. 그리고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백경진 위원장님 좀 걸어오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회 우리 정 위원장님이 멀리 고령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석원 김상덕 위원장님. 우리 공연 종합예술단 봄날 제가 사실은 4월 5일 날 공연을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민특위 행사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인 최성주 우리 운영위원님 최은산 장군의 손녀세요.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손녀셨는데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가능하겠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가가 뭐냐면 제가 합창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가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합예술단 봄날의 기획부장 이건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공연은 암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만든 합창극이고요. 4월 5일에 저희가 첫 공연을 했습니다. 8월 9일에 토요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소태산홀에서 특성적 소태산홀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1부, 2부, 3부 중에 2부의 5곡만 저희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첫 곡은 이산화의, 둘째 곡은 만주 출정가, 셋째 곡은 독립군가, 넷째 곡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 곡은 암흑의 항일 독립군의 노래. 이렇게 5곡 부르겠습니다. 저희 심영진 지휘자님 모시겠습니다. 몇 달 동안 온 나라에서 200만 백성이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일본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네. 어찌 될 것 같은가? 좌절할 일은 아닐세. 상해 우리 정부가 세워졌다지 않나. 과연 독립이 가능한 일일까? 임시정부가 힘이 있겠는가? 내일 일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외치던 독립된 나라, 그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지. 그 못난 황제와 썩어빠진 벼슬아치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뜻인가? 아니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일세.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해온 백성들, 모래알같이 하나하나 그 백성들이 바로 주인인 나라 말일세. 무슨 말인가? 백성의 나라라니?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일세. 임시정부에서 밝혔지.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네. 일체 평등하다는 거야. 좋기는 한데
과연 꿈은 아니려나?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통신과 주소 이전의 자유,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고 선포하였네. 오, 그렇게만 된다면 쓰러진 백성들의 혼이 되살아나겠구만. 그렇게만 된다면 말이야. 응? 꼭 갈 생각인가? 나를 되찾으려면 힘이 필요하네. 그 헛심 쓰지 말고 신학문을 익혀 조선 사람들을 일깨우세나. 자네는 그리하게 그 길도 꼭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우리 조선이 개명하면 일본이 언젠가는 우리 힘에 밀려서 물러나지 않겠는가? 일본도 이제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단 말일세. 일본 놈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면 100년 뒤에 등장할 윤석열이도 만만치 않을걸? 어쨌거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난 일본 순사에게 고문당하다 죽어간 내 동생을 잊지 못하겠네. 그놈들의 악랄하고 비열하고 짐승 같은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다 보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결코 순순히 물러갈 놈들이 아니란 말일세. 오
우산천을 등지고 건너는 압록강 폭풍을 거슬러 떠나는 길 목매여 부르는 불만의 조국 이 목숨 다 바쳐 싸우리라 해방의 그날까지 총칼을 들고 나가리라 해방 그날까지 이 목숨 다 바쳐 싸우리라 해방의 그날까지 총칼을 들고 나가리라 해방 그날까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네 될 일이 아니야.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체념하는가. 일본은 미국, 영국과 겨루는 거대한 제국일세. 군사력에서 세계 5손가락을 든단 말이야 이 사람아. 그래도 나는 싸우겠네. 설사 일본을 몰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 악독한 도적놈들을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손가. 우리 조선은 가진 게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일본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네. 지들 멋대로 짓밟는 게 자네 눈엔 보호로 보이는가? 우린 험난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거네. 정의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일세. 왜 이 무모한가? 말 타고 개장사하는 만주 마적지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어. 무슨 소리? 마적이라니. 엄연한 독립군일세. 독립군. 군대는 무슨 얼어 죽을. 신흥무관학교 못 들어보았는가? 봉오동의 효산 장군, 홍범도 장군, 정살이 김좌진 장군, 그분들의 이름을 못 들어보았는가? 그분들의 빛나는 승리가 그저 재수저와 얻어걸린 게 아니란 말일세. 체계를 갖추고 훈련한 결과라고.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고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수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수가. 정의의 날색깔이 빛기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 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되니. 동지여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린
강제 해체 76주년 기념사업회 행사장에 행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